네, 반갑습니다. 조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인간관계론의 마지막 4부 리더로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원칙에서 30번째 원칙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쪽에서 들으셨던 1부, 2부, 3부를 곱씹으시면서 4부를 들어보시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22번째 원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을 잡으려면 칭찬과 공감으로 시작하라. 칭찬하는 말이 먼저다. 내 친구 중에 켈빈 쿨리지 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주말을 보내게 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가 대통령의 개인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비서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입은 드레스가 참 멋지군요. 당신 아주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이 말은 침묵의 켈빈이라 불리던 대통령이 비서에게 건넨 최고의 칭찬이었을 것이다. 아주 이례적이고 예상 밖의 일이어서 비서는 당황해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거만해지지는 말아요. 난 단지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니까. 앞으로는 구두법에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라오. 조금 뻔한 방법이긴 하나 심리적으로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우리는 자신의 장점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나면 불편한 이야기도 좀 더 쉽게 경청할 수 있다. 23번째 원칙, 상대방의 실수를 간접적으로 알려주어라. 미움받지 않고 비판하는 비결. 1887년 3월 8일 유창한 설교가 헨리워드 비처 목사가 사망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라이먼 에버트 목사는 비처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연단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프랑스의 작가 귀스타프 플로베르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설교문을 쓰고 고치고 다듬었다. 그런 다음 부인에게 그 원고를 보여주었다. 대개 글로 된 연설문이 그렇듯 그 설교문도 형편없었다. 판단력이 없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이먼, 이 원고는 엉망이에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자겠어요. 백과사전을 읽는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오래 설교를 해왔는데 이보다는 나아야죠. 제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어때요? 자연스럽게 하는 건 어때요? 이런 건 읽었다가 망신거리가 될 거예요. 만약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뻔하다. 그녀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노스 아메리칸 리뷰에 실으면 최고일 거라는 것만 말해주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그 설교문을 칭찬했고 동시에 설교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알려준 것이다. 라이먼 에버튼은 그 점을 이해했고 그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원고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원고 없이 설교를 했다. 상대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방의 실수를 간접적으로 알려주어라. 그것이 바로 미움받지 않고 비판하는 비결이다. 24번째 원칙, 그를 비판하기 전에 내 잘못부터 말하라.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고 싶을 때 조카 조세핀 카네기가 나의 비서가 되려고 뉴욕으로 왔다. 그녀는 19살이었고 3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사회 경험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현재 수에즈 서부에서 가장 유능한 비서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고칠 점이 많았다. 어느 날 내가 조세핀을 비판하려고 했을 때 나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잠깐, 데일 카네기 잠깐만. 너는 조세핀보다 2배가 나이가 많아. 사회 경험은 10,000배나 많지. 사실 별것도 아닐 수 있는 너의 관점이나 판단, 결단력을 그녀에게 어떻게 기대할 수 있지? 잠깐만. 데일, 너는 19살이 뭘 했지? 터무니없이 저지른 실수들을 기억해? 이렇게 저렇게 했던 너의 시간들을 기억해? 이 문제를 정직하고 공평하게 심사숙고한 끝에 나는 19살 조세핀의 타율이 나이 19살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조세핀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조세핀의 실수를 지적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을 시작하곤 했다. 조세핀,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보다 내 실수가 덜 하다는 걸 알고 계셔. 판단력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건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거야. 너는 내가 그 나이였을 때보다 훨씬 낫단다.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을 많이 저질렀거든. 그래서 너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면 좀 더 현명한 일이었으리라 생각하지 않니? 겸손과 칭찬이 기적을 부른다. 만약 지적하는 사람이 자신 또한 흠이 많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말을 시작한다면 당신의 잘못을 장황하게 설명한다 해도 그 말을 경청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몇 마디의 말이 거만한 황제를 믿음직한 친구로 만들 수 있다면
겸손과 칭찬이 우리의 일상 속 만남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해보라. 제대로 사용한다면 겸손과 칭찬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25번째 원칙. 직접 명령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 그들이 하게 기회를 주자. 나는 언젠가 미국의 전기작가의 원로인 아이타 타벨 여사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웬 영의 자서전을 쓸 당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그녀는 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3년 동안 근무한 남자를 인터뷰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동안 오웬 영이 누군가에게 직접 명령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나는 항상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했다. 이를테면 오웬 영은 이러시오 저러시오, 이러지 마시오 저러지 마시오라는 말을 결코 한 적이 없다. 그는 이런 걸 고려해보세요. 저런 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또한 편지를 받아 쓰게 한 후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자주 말했다. 비서 중 한 명이 쓴 편지를 검토하고 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절대 비서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게 두었으며 그들이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명령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명령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사람들이 잘못을 쉽게 고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만든다. 그리하여 반항 대신 협력을 이끌어낸다. 명령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26번째 원칙.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라.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중요하고도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정말 소수만이 이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사려 깊은 말 한두 마디의 힘.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실수를 찾아내고 위협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이나 종업원을 꾸짖는다. 상대방의 자존심이 다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반면 잠깐의 생각이나 사려 깊은 말 한두 마디,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는 상대의 상처를 완화시켜준다. 직원을 질책하거나 해고하는 등의 달갑지 않은 일을 겪게 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자. 27번째 원칙. 칭찬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다. 진전이 조금만 있어도 칭찬하자. 피터 발로우는 내 오랜 친구였다. 그는 동물극 공연을 하면서 평생을 서커스와 버라이티 쇼를 하며 돌아다녔다. 나는 피트가 연극에 세울 새로운 개들을 훈련시키는 걸 보는 게 좋았다. 개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으면 피트는 쓰다듬고 칭찬해주며 고기를 주는 등 아주 수선스러웠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동물 조련사들은 수백 년 동안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해왔다. 개를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이 방법을 왜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채찍 대신에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비난 대신 칭찬을 하지 않는 걸까? 진전이 조금만 있어도 칭찬하자. 그러면 상대는 계속해서 나아지려고 노력한다. 그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만약 당신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보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면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일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들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다. 터무니없는 과장 같은가? 그렇다면 미국의 위대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반만 깨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자원의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한계에서 동떨어져 살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격려가 잠재력을 깨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 중 하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영감을 주어 그들의 잠재력을 깨닫게 하는 마법의 능력이다. 그런 능력은 비판 속에서는 시들지만 격려 속에서는 꽃을 피운다. 그 어떤 발전도 후하게 칭찬하라. 더 나은 리더가 되고 싶은가? 칭찬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조금의 진전이 있어도 칭찬하라. 어떤 발전이 있어도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후하게 칭찬하라. 28번째 원칙. 상대방에게 부응할 수 있는 호평을 하라.
사람은 호평에 부응한다. 옛말에 미친 개라고 부르면 그 개를 목매 다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좋은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브루클린에서 4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루스 홉스킨 선생님은 개학날 반 학생들의 명단을 보고서 새학기라 흥분되고 기대되던 마음이 걱정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반에 타미라는 학교에서 가장 말썽꾸러기가 온 것이다. 타미의 3학년 담임 선생님은 규칙도 지키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고 타미에 대한 불평을 끊임없이 했었다. 타미는 단순한 장난꾸러기가 아니었다. 남학생들과 주먹질을 하고 여학생들을 울리고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켰다. 그리고 커가면서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았다. 반면에 타미는 무엇이든지 빨리 습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학교 공부는 쉽게 배웠다. 홉킨스 선생님은 문제와 타미를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반 학생들과 첫 인사를 할 때 선생님은 학생들 하나하나에 조언을 했다. 로지, 오늘 입은 원피스가 참 예쁘구나. 알리시아,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고 들었어. 타미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타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타미, 선생님은 내가 타고난 리더라고 생각해. 난 올해 우리 반을 최고의 반으로 만들기 위해 내 도움에 의지할 거야. 선생님 처음 며칠 동안은 타미가 하는 일마다 칭찬했고 타미가 얼마나 좋은 학생인지 이야기해 주었다. 타미는 평판에 부응해 19살이 되었어도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상대방을 확실히 바꾸는 비결.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어려운 리더 역할을 초월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상대방에게 부응할 수 있는 좋은 평을 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반드시 바뀐다. 29번째 원칙. 그를 발전시키려면 격려를 아끼지 말라. 그가 노력하고 싶게 만들자. 40살의 노총각인 내 친구가 약혼을 하고 약혼녀의 설득으로 때늦게 춤을 배우게 되었다. 친구가 나에게 이야기를 털어놨다. 하나님은 내가 춤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 내가 처음 춤을 춘 것은 20년 전이야. 내가 만난 첫 번째 선생님이 나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지. 선생님은 내가 전부 틀렸다고 말했어. 나는 모든 걸 잊어야 했고 다시 시작해야 했지.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그만뒀어. 그 다음 선생님은 거짓말을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그게 좋았어. 선생님은 태연하게 내 춤이 조금 촌스럽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건 모두 좋다고 했지. 그리고 새로운 동작 몇 개만 배우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했지. 첫 번째 선생님은 나의 실수를 강조해서 내 사기를 꺾고 말았어. 하지만 두 번째 선생님은 반대였지. 그녀가 내게 제대로 한 것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내 실수는 줄여서 얘기했어. 당신은 리듬감을 타고났어요. 당신은 정말 선천적인 춤꾼이에요 라고 말했지. 지금 내 수준에서 볼 때 나는 늘 사료 춤꾼이었고 앞으로도 늘 사료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선생님의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거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수업료를 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만 굳이 그걸 왜 들춰내겠나. 선생님이 나에게 리듬감을 타고났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나아지지도 않았겠지. 그 말이 나를 격려해 주었고 희망을 주었지.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싶게 만들었다네. 노력하는 모든 의지를 격려하자. 당신의 자녀, 남편, 직원에게 어떤 일에서 어리석다, 멍청하다, 그 일에는 재능이 없다, 모두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의지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그 반대의 기술을 써보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하기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당신이 믿고 있음을 알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숨겨진 재능이 있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동이 틀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발전하는 걸 돕고 싶다면 명심하라. 격려하라.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라. 30번째 원칙. 그가 행복한 마음으로 하도록 만들어라.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규칙. 지난 1915년 미국은 경악했다. 유럽 국가들이 인류의 피로 얼룩진 모든 기록 중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 1년도 넘게 대학살을 자행하고 있었다. 언제 평화를 되찾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유럽의 군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 평화사절단으로 자신의 대리인을 보냈다. 국무장관이자 평화를 지지하는 윌리엄 브라이언은 대리인으로 자신이 가기를 원했다. 그는 이 위대한 임무를 수행한다면 세상에 영원히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친한 친구이자 고문인
에드워드 하우스를 지목했다. 그러자 하우스에게는 브라이언이 기분 나쁘지 않게 달갑지 않은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골치 아픈 임무가 생겼다. 하우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내가 평화사절단으로 유럽을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브라이언은 분명히 실망했다. 브라이언은 자기가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브라이언에게 대통령은 누군가 이 일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브라이언이 가게 되면 지나친 주목을 받게 되고 왜 왔을까 하는 궁금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일기가 시사하는 바를 알겠는가? 하우스는 사실상 브라이언이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한 셈이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만족해했다. 세상사 이치의 경험이 많고 노련한 하우스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를 따른 것이다. 당신이 제안한 일을 상대방이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직함을 주어 권위를 느끼게 하자. 스카스데일에 사는 내 친구 어니스트 겐트 여사는 마당에 들어와 뛰어다니며 잔디를 망가뜨리고 있는 남자아이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아이들을 야단도 쳐보고 달래보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소용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가장 말썽쟁이에게 직함을 주어 권위를 느끼도록 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탐정이라는 직함을 주고 잔디에 들어오는 무단 침입자를 막으라는 임무를 주었다. 그러자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녀의 탐정은 뒷마당에 모닥불을 피워 꼬챙이를 뜨겁게 달군 후 잔디에 들어가는 아이는 누구라도 낙인을 찍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신이 제안한 일을 상대방이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자, 4부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긴 시간 읽어드렸는데요. 다른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4부까지 곰곰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접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소중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